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다 할 만한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재료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표적인 부분들, 또 기업들의 실적, 등등등이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발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등등의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기업들 악재도 있었어요. 메타와 테슬라가 둘 다 나란히 악재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나스닥에 영향을 조금 더 미쳤을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이야기들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가에서 나온 시장 전망에서 주식 하락장이 또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반등에 베팅을 하고 있지만 증권사에서는 주식의 하락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자,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정말로 하락장이 오는 것인지,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양도소득세, 즉 주식 투자 수익 거기에 대한 이제 거래세라고 봐야 되나요? 거래세라고 보긴 좀 그렇고, 금융투자소득세라고 봐야 되겠죠? 요것에 대한 이제 논의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각 후보들의 그런 공약들, 주식시장과 관련된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금융투자소득세, 이놈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시장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일단은 변동성을 좀 죽여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단기 급등, 그 다음에 다시 내려서, 그 다음에 저점을 다지는 형태. 보통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눌림목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서 지지선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지지선을 확보하는 과정까지는 자연스러운데, 주가가 여기에서 더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둘 다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둘 다 플러스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상승세 출발한 이후에 하락 전환이 한번 됐다가 장 막판 전에 다시 플러스로 강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는 그냥 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0% 변동성을 보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58%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큰 문제는 없었다 생각되고요. 고용지표가 좀 개선됐다는 이야기, 또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장 초반에 투자 심리를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표와 긴축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악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고요. 실제적인 부분들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떨어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업들의 악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일단은 기업 악재가 테슬라하고 메타 두 기업에서 나타났는데, 요 두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테슬라를 먼저 좀 볼게요. 미국 증권 규제 당국이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트윗을 한번 했었잖아요. 작년 11월에 주식 팔까요?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에 대한 이 돌발 트위터, 여기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지분 10% 매도를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일론 머스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나 주식 팔까요? 그러면서 주식을 막 팔았잖아요. 실제로 팔면서 이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로 이제 마무리가 좀 됐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 자체가 문제다, 시장을 교란하는 하나의 행위였다, 등등의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내용들이 정밀 조사를 재개가 되는 상황으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E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거든요. 여기에서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한 정밀조사를 제기했다. 약간의 이제 작전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런 식의 얘기가 좀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SEC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느냐면,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직거래 한 적이 있었어요. 2018년이었죠. 2018년도에 이 머스크가 테슬라의 상장 폐지를 검토합니다. 이런 트위터를 한번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스크가 이제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증권 사기 혐의로 소송을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후에 이제 이 소송에 대한 결과물이 4,000달러 정도에 달하는 4천만 달러 여기에 달하는 이제 벌금을 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테슬라에 있는 변호사들이 이 머스크의 트위터를 일부 점검하도록 하겠다. 미리 점검하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합의하게 되면서 다시 이러진 안 할게요. 이런 식의 얘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금 내고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합의가 마무리됐는데 다시 주식을 팔까요? 이 지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시장이 그때 들썩들썩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또다시 이런 형태의 모습, 이 합의를 깨뜨린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그 책임이 또 있는 것 아니냐. 뭐 책임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때 시장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책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뭐 작전 같은 그런 내용 아니냐. 뭐 사실 근데 이 코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논란이 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코인을 좀 밀어주는 그런 형태 뭐 이런 거 아니었냐. 또 뭐 주식을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한 또는 뭐 올리기 위한 그런 형태의 모습을 이제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용한 것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테슬라 주가는 뭐 크게 하락하지 않았지만 하락세로 마무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분위기가 계속 좋지가 않죠. 네, 분위기가 계속 좋지 않고 일단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또 잊혀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규제가 지난번에 한번 있었던 부분에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서 또다시 문제시 되었을 경우에는 약간 가중처벌식의 모습도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하는 내용 요렇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어떤 결과 나오든 주가에는 썩 좋지 않은 영향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 하락한 영향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메타 쪽 봐야 되겠죠. 페이스북. 자, 메타 플랫폼스가 유럽 당국과 정보 공유 협상이 불발되면 유럽에서 페북과 인스타를 중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주가가 5% 이상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실적 때문에 24%인가 빠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좀 주가 하락폭이 단기간에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유럽 규제 당국과 정보 공유에 대한 협상이 불발될 경우 이거는 뭐냐면 유럽에서 미국과 유럽 간의 데이터 이동 기준이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즉 유럽에 있는 정보 자료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뭐 유럽 입장에서는 당연한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정보 당국에서 이제 인터넷 기업들한테 야 정보 좀 갖고 와봐. 그러면은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어. 그러면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개인 정보를 미국 금융당국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야 그 정보 좀 갖고 와봐. 한국 거 정보 갖고 와봐. 그러면 우리나라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미국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뭐 정부 당국이 그걸 가지고서 보이스피싱을 할 건 아니겠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사실은 네 뭐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부담스럽다 이거죠. 또 이게 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하는 사람들이 꼭 일반인이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뭐 정부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정보까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서 이제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거 조치해라 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니들이 이 정보 공유를 못하게 한다면 나는 유럽에서 더 이상 사업 못하겠다, 서비스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이 상황으로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일단은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다면 이 메타의 전체적인 플랫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주가 하락하는 거 실적 하락으로 연결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메타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뭐 인스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핫한 트렌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쪼그라드는 상황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또 실적의 어떤 감소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뭔가 좀 주저앉는 듯한 느낌을 보인다라면 주가가 급속도로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주를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와 메타 두 개만 봤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 쪽의 움직임들이 약간 둔해져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나스닥의 주가가 조금 가라앉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들을 이제는 뭐 FOMC의 금리 인상 이런 것도 같이 연결시켜서 본다면 더 안 좋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시장의 전체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라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실적적인 부분에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거,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또다시 벌금을 내게 된다면 손실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라면 그런 기업들은 타겟팅 돼서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진행될 수 있다.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는 이런 대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뭐 일단은 증시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따로 빼서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증권가에서 하락장에 또 온다라는 희한한 소리를 좀 했다는 얘기죠. 자, 개미들은 증시 반등에 베팅을 했는데 증권가에서는 하락장에 또 온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개인들이 이제 대규모 순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매번 하락을 했다. 즉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 반대적인 의미로 수급적인 상황에서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뭔가 대단한 큰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외국인 아니면 기관 놈들이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뭐 이거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 반등에 베팅을 와장창 했고 증권가는 하락장에 또 온다라고 얘기했다. 이거는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어쨌건 지금 추이를 보게 되면 개인들이 매수를 했을 때 8천억 순매수를 했었던 1월 14일에는 지수가 뽕 하고 많이 떨어졌었고요. 3거래일간에 79포인트가 떨어졌었고, 지난번에는 이제 8,958억 요 정도를 또 순매수를 했는데 그때는 마이너스 219포인트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죠. 이번에도 이제 8,1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아마 거기에 버금가는 주가 하락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단순한 계산을 여기서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것은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그냥 낭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증권사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대세 상승장으로 올라서기에는 좀 이르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공감하는 이야기죠. 당장 V자 급등,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였습니다만 당장 V자 급등이 나오기 좀 어렵겠죠.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따른 수급 불안, 이거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반등 같은 경우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불가피하다. 즉 이번에 단기적으로 찔끔 오르고 나서 또다시 떨어진다, 주가가 더 많이 빠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수급 불안, 이게 지금 2월달에 MSCI 리밸런싱 나올 때 한 번 더 출렁거릴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 가장 크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거든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금리를 추가적으로 계속 인상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물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당연히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지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모르겠다, 시장 나쁘니까, 시장 배기 싫으니까 금리 올릴래, 뭐 그냥
뭐 물건값이 너무 싼 것 같으니까 물가 올릴래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왜 금리가 올라가고 왜 물가가 올라가는지 여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건 다 경기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 경기 성장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싹 집어치우고 당장 이것 때문에 큰일 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악재 요인들을 교과서적으로 풀어내게 된다라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라면은 그것은 반대일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또 하나의 이유를 보게 된다면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가 상승 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70%가 컨센서스보다 낮았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컨센서스보다 낮았다. 컨센서스는 뭐냐면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를 해놓고 나서 그거보다 낮았다. 자, 즉 이번 달에 나 500만 원 받을 것 같아 했는데 400만 원 받았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낮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 이거 아니에요. 지난번보다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예상치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긴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성장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미치지 못하면 실망감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지난달보다 올라왔는지 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라오고 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분위기만 따고서 위에다 빵 질러놓고 나서 도착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좋죠. 즉 지금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내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번 달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예상해놓고 그거 미치지 못했네?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가 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기업 실적은 이 컨센서스만을 가지고 얘기하기엔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성장 둔화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어요. 어닝 피크라고 하죠. 즉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면 그건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률이 성장률이 뭐 10%에서 9%로 또는 8%로 5%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라면 이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계속해서 뭐 사상 최대 실적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나빠졌다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좀 억지스럽죠. 자,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두 가지가 약간 좀 억지스러운 내용이고요. 지금 증권사에서 그러면 니네 어디까지 빠질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니까 2650이 최저점으로 전망된다라고 삼성증권이 얘기합니다. 2650이 최저점. 네. 최저점. 그럼 바닥이랑 얼마 멀지도 않잖아요, 지금. 네, 100포인트 차이도 안 납니다. 그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요, 3000이든 3300이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당장 100포인트 이상인데, 아래쪽으로는 변동성이 100포인트, 위쪽으로는 상승 포인트가 300포인트, 400포인트라면은, 당연히 위쪽으로 베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는 부분인데요. 2650, 글쎄요. 그 다음에 2650으로 지정한 이유를 보니까, 2011년도, 네, 유로존의 재정위기,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을 고려하였다. 이거 다 끝난 걸 왜 고려하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건데, 증권사가 약간 좀, 네, 뭔가 이제 분위기적인 것을 좀 안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단순하게 금융투자가 많이 팔았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주가 하락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거든요. 지금은 저점 잡는 구간에서 좀 애매하게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저점권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한 재료들은 그냥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얘네들은 악재가 될 수 없는 요인들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면 저는 네,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장으로 전환된다, 뭐 여기에서 벌벌 떠는 이런 이유들이 제대로 된 어떤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로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것 때문에 벌벌 떨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다놓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나올 것인지는 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시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이제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겠죠. 이 주식시장에 대한 공약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필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양쪽으로 갈라놓고 보는 부분인데 이 금융투자소득세 요걸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축 비중 중에서 양이 계속 줄어드는 거 아시죠? 소, 말, 돼지 이런 쪽을 많이 키우는데 양을 못 키우는 이유가 바로 이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이라고
미안해요. 네.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이 금융, 주식 양도소득세, 이 증권거래세, 이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죠. 즉,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정부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 그거 집어치워라. 네. 집어치워라. 요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양도소득세 폐지로 공약을 변경해 놓은 상태예요. 원래는 증권거래세만 폐지할래요 했다가 양도소득세 폐지로 공약을 변경해 놓은 상태고, 지금 민주당에서 아직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우대세율을 적용하겠다. 즉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완화시켜주겠다. 뭐 세금을 내더라도 완화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은 일단 나왔어요. 그럼 주식을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유할 때 더 이득이 될 것이다라는 정책이 나온 거죠. 그러면 주식을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어떤 장려책이 나오게 됐을 경우는 주식을 팔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그럼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겠죠. 단기에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가지고 가는 그런 어떤 투자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제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겠다. 뭐 이런 얘기, 민주당 쪽에서 나온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회사 상장 시에는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먼저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들. 네. 그런 얘기도 또 같은 얘기네요. 그래서, 이런 의견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매도 같은 부분에서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가가 폭락 시에 공매도 금지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하겠다.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 제재. 여기서는 이제 뭐 공매도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 쪽으로 이제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공매도 폐지는 사실은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를 일단은 어느 정도로 이제 기준을 좀 맞춰놓고 좀 공평하게, 예. 그냥 뭐 사실 공매도에서 우리가 바라는 거 별로 없잖아요. 기간만 좀 잘, 정리하게 해줘라. 이게 무기한, 무차입 경영, 무차입 매도죠. 무차입 공매도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또 기한도 그냥 무한정으로 들어가는 거, 무기한, 무차입 요것만 좀 정리해줘라 이런 식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양도소득세 폐지,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그쪽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야기 잠깐 해드리면요. 내년입니다. 내년 2023년부터, 즉 올해 연말 되면 또 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아주 뭐 난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가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데,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거두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가 5천만 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걸 뭐 5년인가 뭐 유예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연간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3억 원 이하로는 20%, 3억 원 초과해서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즉 내가 5천만 원을 넘는, 즉 뭐 수익이 만약에 1억이 나왔다 그러면 5천만 원 공제하고 5천만 원이 이제 이득이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의 20%면은 1,000만 원이네요. 네.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네, 세금을요? 네, 와, 이거 어마어마한데? 네, 1,000만 원 세금을, 이거는 일단은, 네, 뭔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양도세 폐지,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이거 사실, 거래세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사실 거래세가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하는, 그냥 뭐 보유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이것도 어느 정도 유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찔끔찔끔 팔거나 뭐 이렇게 작전을 많이 세우면 될 것 같긴 한데, 단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하겠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관이나 개인, 외국인들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만 얻어맞는 거거든요. 개인들만 쳐맞는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열받게 되네요. 네, 갑자기 또, 네, 이 화가 나는 그런 정책인데, 요 부분들은 이제
이거는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진짜 말한 대로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이 세금에 대한 비율을 좀 낮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양 당에서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이 가지고 나온 정책 중에 하나가 장기 보유를 하신 분들에게는 뭐 세금 우대 혜택을 주겠다 뭐 등등의 이야기인데 지금 20% 저거 조금 많지 않나 싶습니다. 네. 5천만 원 이제 이거 지금은 시작은 뭐 설마 5천만 원 연간 수익이 나오면 좋겠다 그 정도 안 나와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그럴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조금만 지나가면 금방금방 넘어가거든요. 또 장이 좋은 장이 오게 되면 여기서 수익을 그만큼 뺏기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은 뭔가 제도적인 개선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무조건 세금만 걷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건 네,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처리가 좀 돼야 되는 얘기들 이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는 뭐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테슬라와 메타가 악재를 만들어내면서 기술주가 하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뭐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상황에서 시장이 이제 그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무리가 좀 됐다라는 부분 알려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기술주 쪽에서 악재가 나타나면서 자꾸 주가가 떨궈지는 모습들, 특히 메타 쪽은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 그 다음에 테슬라도 지금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걸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주식 하락장이 또 온다라고 얘기를 겁을 막 주고 있는 모습인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죠? 하락해야 될 이유가 그 이유라면 하락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증권가에서는 뭐 양적 완화라든지 금리 인상, 물가 인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이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설명드렸듯이 별다른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논의가 불붙는가 지금 보면은 공통점은 나온 것 같아요. 누가 대선에서 당선이 되든지 간에 일단은 장기 보유에 대한 세율은 완화가 될 것 같다. 근데 뭐 민주당이 지금 공약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양도소득세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요것도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네, 좀 뭔가 네,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민심 달래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양도소득세는 뭔가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냥 그대로 추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장기 보유에 대한 세율 인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네요. 네. 자, 책 한 곡씩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버블은 몇 달 혹은 몇 년까지도 지속될 수가 있다. 기본적인 가치를 무시한 투자자들은 뭐 루머와 주변의 정보에 솔깃해져서 어떤 가격이건 지불하려고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때가 되면 시장은 패닉에 빠지며 온통 팔자 주문이 쏟아지면서 거품이 붕괴되는 것이다. 최근에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 다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묻지마 매수하셨던 분들 이제 조금씩 제정신이 돌아오신 다음에 주가를 던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 투매가 나타나고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시장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합 수준이거나 유지가 좀 되거나 뭐 그런 식이겠죠. 주가가 크게 밀린다거나 그런 형태는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시장에 대한 관점들 느긋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